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을에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 마을 근처에는 댐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수해가 나서 마을이 초토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불상사에 대비해 미리 높은 지대에 집을 지었거나 비상탈출 수단 같은 걸 준비했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다. 어느 날 댐이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을 전체에 알려집니다.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문제는 돈이 아주 많이 든다는 겁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한 가구당 10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혼자 사는 A가 말합니다. 가구수가 아니라 머릿수로 해야 공평하지. 돈이 없는 B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어렵게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C는 A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된 D는 B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A와 B 그리고 C와 D 중 어떤 사람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을을 구하기 위해 각자 얼마씩 어떻게 부담해야 모두에게 정당할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가치의 범위에 대해 정의하는 학문을 규범학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초중반은 규범학이 학문의 경계 바깥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규범학이 학문적인 입지를 의심받기 시작한 데에는 물론 과학의 역할이 컸습니다. 과학에서는 논리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만 보편적인 개념으로 인정받는데 규범학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생각은 다들 다를 테니까요. 이를테면 도덕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덕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도덕적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도덕적인 거냐고 물어보면 다들 동시에 입을 다물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비 걸리기 딱 좋은 주제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도덕에 대한 토론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아예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보편적으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겠지만 모든 정치는 결국 도덕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서 도덕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형해상학적 관념의 선이 아니라 집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관된 방침으로서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규범학이 침몰하고 있던 20세기에도 정치가 바탕으로 삼는 정의는 존재했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르미 벤담이 사회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공리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공리주의의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문장에서 보이듯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수의 지지를 얻기 쉽다는 특성 덕분에 내중의 표를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 원칙으로 삼기에도 적합했고요. 물론 공리주의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공리주의의 정의에 따르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는 희생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폭력적인 논리가 가능합니다. 19세기의 공리주의자들도 이걸 모르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벤담의 유지를 이어받은 존 스튜어트 밀은 최대 행복의 척도를 양이 아닌 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고쳐 말했죠. 아무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학이 대부분 그렇듯 공리주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딱히 다른 대안도 없으니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거죠.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은 다수결을 따르는 민주주의, 더 깊이 들어가면 공리주의의 원칙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시민불복종을 주창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19세기 중엽에 벌어진 미국의 멕시코 침략 정쟁을 보고 민주주의의 회의를 느꼈던 것처럼 100년 뒤인 20세기 중엽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존 롤스는 다시 윤리학을 공부해 1962년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결정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징병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하고 군대를 떠났던 롤스에게는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죠. 그러나 롤스는 학자답게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학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1971년 롤스는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의론을 출간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활용했던 공리주의의 정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책이었습니다. 학계는 충격을 받았고 곧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규범학이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롤스가 무엇을 주장했길래 반응이 이렇게까지 뜨거웠을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벤담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무시당하는 소수의 인권을 공허한 단어라고 생각했고 밀은 과정이 어찌됐든 다수에게 질적으로 우월한 결과를 낸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롤스는 결과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정, 즉 절차가 정의롭다면 결과 역시 정의로울 테니까요. 친구들과 가볍게 치는 화투판에서 결과에 따라 순순히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는 손이 눈보다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게임 도중에 장난질을 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돈이 아니라 해머를 주고받았겠죠? 롤스의 정의관을 절차적 정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어떻게 만들 건가요?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롤스는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무지의 베일입니다. 부서져가는 댐의 복구 비용을 두고 다투던 마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싸웠을까요? 각자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혼자 살고 누군가는 가난하며 누군가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높은 지대에 지어진 튼튼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아무런 입장을 가지지 않는 원초적 입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입장은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재산, 가족관계, 타고난 재능, 습득한 능력, 그리고 성별과 나이, 가치관이나 성격까지 모두 잊어버린 완벽한 무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입장의 공백인 거죠. 물론 이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희귀한 물건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걸 쓰면 우리는 원초적 입장,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입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다 같이 땜의 복구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논의해봅시다. 무지의 베일을 쓰기 전과 달리 여러분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장을 펼쳐도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그 누군가는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떤 못된 사람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도 단지 마을이 불타는 꼴을 보고 싶어서 억지 주장을 펼치면 어떡하죠? 그래서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쓰는 사람에게 자격 요건을 합니다. 절차에 참여하려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무지의 베일은 상호 평등을, 그리고 이걸 쓰기 위한 자격 요건은 상호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본인이 사회적으로 입지가 가장 좁을 가능성이 있는 한 무리한 주장을 펴지는 못할 겁니다. 언제나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상태에서의 최선을 찾겠죠. 이런 전략적 상황을 미니맥스, 최소 극대화라고 부릅니다. 전에 게임 이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으니 아직 안 보셨다면 영상 끝나고 나오는 추천 영상을 눌러보세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사바의 또 다른 영상을 보실.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통해 정의를 향한 두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첫 번째, 모두가 평등한 자유를 누릴 것. 두 번째, 불평등을 정당화할 것. 평등한 자유는 알겠는데 불평등의 정당화는 뭔가요? 그건 말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이점을 포기하고 혹은 단점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고 똑같은 지위를 누리며 똑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롤스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이 불평등은 가능하면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죠.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허용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불평등과 관련된 자리, 그러니까 지위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둘,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롤스는 이렇게 정의론을 쓰면서도 사회가 완벽하게 기능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내세운 원칙에 따라 정의로우려고 노력하는 사회는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이걸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세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형태죠. 하지만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정의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는 부정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롤스로 하여금 정의론 논쟁에 뛰어들게 만든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같은 일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회가 저지르는 불의에 맞서는 시민 불복종이 일어납니다. 다만 즉각적이고 폭력적이었던 소로의 시민 불복종과 달리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비폭력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의 대원칙을 깨뜨린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정의의 대원칙을 깨뜨리는 수단을 선택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잖아요. 1999년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롤스에게 국가예술 훈장을 수여하면서 그의 공로를 다음과 같이 치장합니다. 존 롤스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가 도덕적이면서 동시에 논리적이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거의 혼자의 힘으로 정치윤리에 대한 철학을 부활시켰습니다. 평생을 사회정의 연구에 투신한 철학자 존 롤스에 대한 거의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잡박질주였습니다.